67세 박영선. 3년간 중풍 걸린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욕창을 닦고 한밤중에도 깨어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싶어. 옆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선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수억 원대 비자금 장부가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배신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박영선은 재활병동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간호사들도 교대 전이라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미지근한 물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 최도연의 얼굴을 닦아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오셨어요? 당직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새벽에 깨시면 불편하실까 봐요. 박영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최도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입은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었고 오른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달 전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 그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풍 환자가 되었습니다. 아, 도연이 신음을 냈습니다. 박영선은 익숙한 손길로 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또 악몽 꾸셨어요? 그녀는 물수건으로 남편의 얼굴을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은 못해도 두려움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영선은 40년을 이 남자와 살았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도연은 성실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고 주말엔 손자들과 공원에 갔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노년을 함께 맞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달 전 모든 게 뒤집어졌습니다. 보호자분, 이 정도 중풍이면 평생 누워 계실 수도 있어요. 요양보호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박영선은 그 순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내 손으로 다시 걷게 할 거예요. 그녀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재활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하루에 4시간씩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밤엔 집에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중풍 회복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영선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웃 정은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퇴한 경찰이었던 은표는 가끔 병원까지 차를 태워주곤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사람이 나아야 제가 편해요. 박영선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등엔 멍 자국이 여럿 있었습니다. 도연을 부축하다 넘어진 흔적이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움직였고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영선은 그 작은 변화에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삐삐삐. 도연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박영선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얼른 나와야 우리 같이 여행 가죠. 보고 싶어요. 발신자는 미라였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박영선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병원 정원을 비쳤습니다. 박영선은 창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미라라는 여자는 누구지?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은퇴 후 집에만 있었습니다. 동창회도 가지 않았고 취미 생활도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언제 여자를 만났단 말입니까? 다음 날 박영선은 아무렇지 않게 재활 치료를 도왔습니다. 도연의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다리를 구부렸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박영선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박영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엔 도연의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져갈 물건을 정리하다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뭐지? 그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그리고 이름들. 장미라 500만 원, 2023년 3월. 장미라 300만 원, 2023년 7월. 박영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첩 속엔 지난 3년간의 송금 내역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총액은 수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병원비 아껴야 한다고 하면서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영선은 수첩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계좌번호, 송금일 메모,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도연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격이 이런 곳에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박영선은 수첩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67세 여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지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 사람 회복되면 달라지는 건 아닐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박영선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재활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아니, 반드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진 그에게 물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박영선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도연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주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엔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오후엔 산책을 시켰고 저녁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뒤집어줬습니다. 보호자분,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 처음 봐요. 물리치료사가 감탄했습니다. 박영선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됐고 1년이 지나자 스스로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2년이 지나자 보조기구를 잡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연이 신음을 내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박영선은 재빨리 그의 허리를 받쳤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릎에 힘을 주고. 도연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 2걸음 내디뎠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박영선은 남편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도연의 이마엔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녀는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물을 건넸습니다. 도연이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물이 옷에 쏟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박영선은 컵을 받아 남편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박영선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늘었고 눈가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손등엔 반점이 생겼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평할 시간에 차라리 내일 재활 일정을 확인하는 게 나았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으윽. 도연이 보조기구 없이 혼자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는 병실을 가로질러 창가까지 걸었습니다. 여보. 박영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의 시간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윽. 도연은 창문을 붙잡고 겨우 숨을 고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영선은 눈물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치워. 박영선은 굳어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치우라고. 사람들 보잖아. 도연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말도 또렷했습니다. 박영선은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퇴원 날 박영선은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도연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전 손잡이를 곳곳에 설치했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침대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다 왔어요. 조심히 내리세요. 박영선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내렸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는 부축을 거부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 그래도 넘어지시면. 시끄러워. 도연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영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도연은 안전 손잡이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촌스럽게.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요양원도 아니고. 당장 떼. 박영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박영선은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던 전복죽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한 숟가락 뜨더니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이딴 걸 먹으라고? 소화하시기 편하실까봐. 난 환자 아니야. 밥해. 박영선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밥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점점 더 무뚝뚝해졌습니다. 박영선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옷은 왜 이렇게 구겼어? 어제 빨래한 건데. 다시 다려. 박영선은 다리미질을 다시 했습니다. 이 반찬은 짜. 소금 덜 넣었는데. 입맛이 없어. 다른 거 해. 박영선은 다른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왜 자꾸 따라다녀? 답답하게. 혹시 불편하실까봐. 나 혼자 있고 싶어. 박영선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이제 혼자 외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디 가느냐는 물음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상관마. 저녁은 드셨어요? 먹었어. 대화는 늘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느 날 밤 박영선은 도연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빨래를 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의 휴대폰에서 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오빠, 오늘 봐요. 보고 싶어 죽겠어요. 발신자는 여전히 미라였습니다. 박영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나아지면 떠날 생각이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3년간의 간병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저귀를 갈던 새벽, 재활 운동을 시키던 오후, 욕창을 닦아주던 밤,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 박영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선은 도연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조용히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옆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화장이 짙은 여자였습니다. 영선아. 도연이 차분하게 불렀습니다. 박영선은 부엌에서 나와 거실에 섰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박영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싶어. 옆에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장미라예요. 저희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요. 미라의 목소리는 능숙했습니다. 마치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박영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연은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박영선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도연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할게. 그럼 서류 준비해 주세요. 박영선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그녀는 침대 밑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년 전 발견했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빼곡히 적힌 비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영선은 수첩을 펼치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계좌번호, 날짜, 금액,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으니 이제 대가를 치를 차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년의 분노가 한순간에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이혼 서류가 도착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박영선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합의 조건, 모든 게 도연에게 유리하게 작성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박영선은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동의하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영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싸워봤자 지칠 뿐이에요. 그냥 끝내는 게 낫죠. 그래도 재산 분할을 더 요구하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박영선은 서류를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박영선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도연의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3년 전 세탁기에 휴대폰이 빠져 고장났던 날, 박영선은 도연의 서랍을 정리하다 이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펼쳐보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장미라 500만 원, 2021년 3월 15일, 농협 356-XXXX-XXXX. 장미라 300만 원, 2021년 7월 22일, 국민 12-XXXX-XXXX. 부동산 계약금 5천만 원, 2022년 1월 10일, 신한 110-XXXX-XXXX.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박영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공무원 월급으로 이런 돈을 모을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오래된 명함처를 뒤졌고 컴퓨터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건설업체 명함, 계약서 사본, 수표 번호까지 적힌 메모들. 이 사람 뇌물을 받았구나. 박영선은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지자체 건축과에서 일했습니다. 허가와 인허가를 담당했습니다. 그 권한을 이용해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영선은 당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중풍으로 쓰러진 상황이었습니다. 고발한다 해도 처벌은 미미할 게 뻔했습니다. 일단 기다리자.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박영선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탈세 신고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신고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박영선은 천천히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신고 대상자 최도연, 탈루 혐의 뇌물수수 및 소득 신고 누락, 증빙자료 거래 내역서, 계좌번호, 수표번호, 계약서 사본. 그녀는 다이어리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등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사유를 적었습니다. 신고자는 피신고자의 배우자입니다. 피신고자는 공무원 재직 중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박영선은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뭐야? 도연이 봉투를 뜯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국세청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 항목은 소득 신고, 누락 및 재산 형성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큰일 났어.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다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최도연입니다. 혹시 네? 아, 예. 이번에도 짧게 끝났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누가 신고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영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장미라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박영선은 그가 나가는 걸 지켜본 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 정은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왔어? 은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영선은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고마워요. 자료 정리하느라 힘들었죠? 뭘? 이 정도야. 그런데 정말 괜찮아?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은표의 목소리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해야 공평하죠. 그래도 세무조사 받으면 추징금이 어마어마할 텐데. 알아요. 집 한 채 값은 될 거예요. 박영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무섭다. 무서워야 살아남는 거예요. 박영선은 차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장미라 말이야? 네. 돈 문제 생기면 사람 마음이 변하거든요. 박영선은 담담하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 후 도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영선아. 왜요? 미라가 떠났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선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떠났다니요? 세무조사 얘기하니까 무섭다고. 이런 문제 있는 줄 몰랐다고.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짐 싸서 나갔어. 연락도 안 돼. 박영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영선아, 나 어떻게 해야 돼?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추징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 변호사도 손을 떼겠대. 다들 연락을 안 받아. 그래서요? 박영선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도와줘. 제발. 우리 이혼은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싫어요. 박영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이혼 서류에 이미 서명했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영선아, 제발. 3년간 당신을 돌봤어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활 운동시키고.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했죠? 박영선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촌스럽다고 했죠. 늙은이 냄새 난다고 했죠. 혼자 있고 싶다고 했죠. 그건 내가 정신없어서 다른 여자 만났어요? 정신없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영선은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박영선은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네. 박영선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3년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연의 손을 잡고 재활 운동을 시키던 오후, 밤새 욕창을 닦아주던 새벽, 그가 처음으로 걷던 날의 기쁨.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박영선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녀는 이불을 덮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에게 추징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모자랄 금액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도연은 고지서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선아. 그가 박영선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영선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영선아,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박영선은 문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뭐요? 도연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도와줘. 이 돈 어떻게든 마련해야 돼. 안 그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같이 산 집이잖아. 당신도 이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 박영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작은 원룸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영선아, 제발. 그만하세요. 보기 싫어요. 박영선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도연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라는 이미 끝났어. 다시 시작하자. 시작은 무슨 시작이에요? 당신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잖아요. 그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 차리세요. 이제 우린 남남이에요. 박영선은 도연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은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매물로 등록했고 급매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받은 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부동산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박영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를 지켜봤습니다. 영선아. 도연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흐릿했습니다. 왜요?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나 정말 후회돼. 왜 그랬을까? 왜 미라 같은 여자한테 넘어갔을까? 박영선은 설거지를 멈추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저한테 한 짓 생각해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나 정말 바보였어. 당신이 얼마나 나를 위해 애썼는지 이제 알겠어. 박영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영선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시 잘할게. 제발.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박영선은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보름 후 도연이 쓰러졌습니다. 박영선이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도연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으윽. 박영선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사람이 쓰러졌어요. 네, 움직이지 못해요. 주소는? 구급차가 도착했고 도연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박영선은 구급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집에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중풍재발로 입원하셨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합니다. 그렇군요.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호자가 아닙니다. 저희 이혼했어요. 네. 그럼 다른 보호자분은? 자녀들이 있는데 해외에 있어요. 연락해보세요. 박영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사흘 후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보호자를 찾으십니다. 자녀분들은 연락이 닿질 않고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환자분이 박영선 씨를 계속 찾으십니다. 박영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링거가 꽂혀 있었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박영선을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박영선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응선아. 도연의 발음은 어눌했습니다. 박영선은 고개를 숙여 그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미안해. 나 잘못했어. 알아요. 살려줘. 제발 나 혼자 못 살아. 박영선은 도연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그 손을 잡고 재활 운동을 시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기억나요? 제가 3년 동안 뭘 했는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드렸어요. 밥 먹여드리고 재활 운동 시켰어요. 밤에 욕창 안 생기게 몸 뒤집어 드렸어요. 박영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했죠? 촌스럽다고 했죠. 사람들 보니까 손 치우라고 했죠. 혼자 있고 싶다고 했죠. 미안해. 그러더니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가 뭐였어요? 간병인이었어요? 당신 회복시키려고 쓰는 도구였어요?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영선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제발. 당신은 저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이나 해요? 제가 늙고 병들었다고 버렸잖아요. 박영선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로 가세요. 거기 가면 당신을 돌볼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 영선아. 저는 아니에요. 절대로. 박영선은 종이를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영선아, 영선아. 도연의 외침이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영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 병원을 나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선은 우산을 펴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끝났네. 박영선은 중얼거렸습니다. 3년의 분노가 한순간에 쏟아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뭔가 덜어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박영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병원이 멀어졌습니다. 도연은 그곳에 혼자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들, 딸이 해외에서 급히 돌아와 수속을 밟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딸 수진이 전화로 따졌습니다. 박영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물어봐.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도 이혼까지 하고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다니. 내 아버지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 나는 서명만 했을 뿐이야. 엄마. 그리고 내 아버지 간병은 내가 3년 동안 했어. 이제 내 차례는 끝났어. 앞으로는 너희가 해. 박영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박영선은 짐을 정리해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 한 권. 도연의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박영선은 다이어리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그녀는 중얼거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선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밤이면 적막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영선은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을 넘어 그 공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됐습니다.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영선은 오래전 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독서지도 강사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도서관 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영선은 10년 전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도연이 은퇴한 뒤 그만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박영선은 다시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주고 질문을 받고
함께 웃었습니다. 선생님, 이 이야기 재밌어요. 그렇지? 다음엔 더 재밌는 책 읽어줄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박영선은 이웃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정은표는 여전히 그녀를 챙겨주었습니다. 영선아, 텃밭 가꾸기 모임 같이 안 할래? 텃밭요? 응. 우리 아파트 옥상에 작은 텃밭이 있어. 몇 명이서 같이 가꾸는데 재미있어. 박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텃밭에서 그녀는 상추를 심고 토마토를 가꾸고 고추를 키웠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이거 참 좋네요. 박영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표도 웃었습니다. 그치? 뭔가 키워낸다는 게 뿌듯하잖아. 맞아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 느껴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박영선은 요양원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도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박영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그녀가 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 면회 한 번만 와주실 수 없을까요? 박영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 한번 가볼게. 다음 날 박영선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도연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영선아. 도연이 그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영선은 그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으윽. 도연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선은 그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선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잘 지내요. 일도 시작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당신도 여기서 잘 지내세요.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박영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박영선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그녀는 중얼거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영선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잘한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쓰라렸습니다. 도연을 벌했지만 그녀 자신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아. 박영선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박영선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도연을 만났다. 많이 안 좋아 보였다. 하지만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나를 돌볼 것이다. 그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박영선은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오늘은 용기에 관한 이야기야. 박영선은 책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옛날에 아주 용감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그 할머니는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박영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이들은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자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박영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했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켰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선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제 괜찮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박영선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영선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먹을래? 은표가 물었습니다. 박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상추 좀 가져갈게요. 그래, 그거 좋지. 저녁 박영선은 이웃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선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응. 예전엔 항상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이제 편안해 보여요. 박영선은 웃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저도 요즘 마음이 편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영선은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원룸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그녀의 공간이었습니다. 박영선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녀의 선택으로 가득 찬 미래뿐이었습니다. 박영선의 해방은 잔잔했지만 깊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박영선이었습니다. 67세의 여자, 독서지도 강사, 텃밭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사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선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 한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